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바쁘시죠? 네. 성과철입니다. 자, 김병민 의원이 바쁘죠. LH 부동산 특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네, 일단 LH 특검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4월 7일 보궐선거를 좀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충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잘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LH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속 시원할 정도의 수사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7일까지 피해가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제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보궐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렇게 의지를 좀 모아서 네. 특검하자. 네. 그래서 여야 같이 손을 잡은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네. 전수조사도 합니까? 전수조사도 하죠. 국정조사도 합니까? 국정조사도 해야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 뿌리 뽑습니까? 완전히 좀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요. 우리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이런 얘기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4월 7일 보궐선거를 어떻게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검을 좀 지지부지 끌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의 사례를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2018년도에 드루킹 관련된 이 문제가 막 드러났고 그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특검을 합의를 했지만 결국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됐거든요. 네. 결국 경남지사는 당선이 됐지만 그 이후에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4월 7일 이후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부동산 문제에 완전하게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볼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보면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또 국민 바람이 조금 있죠.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뭐 동의하고요. 지금 김병민 의원 했던 말 예컨대 다 해야 돼요. 전수조사하고 뭐 국정조사하고 특검도 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 좀 뽑아야죠.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요. 현 정부만의 문제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LH 문제가 지금 1기, 2기, 3기 모두 다 신도시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현 정부에서 일어나서 현 정부가 뭐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니까 다 발본색원하고 김명민이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더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 하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건 특검 이런 거 하자고 하면서 또 방식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안 할까 봐 걱정되긴 해요. 국회가. 예. 국회가 늘 그래왔잖아요. 네. 특검 하자 그러면 방식, 조사 대상은 누구로 하냐, 누가 주체가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또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회가 다 통째로 욕을 먹을 겁니다. 자, LH 3기 신도시 말고 다른 투기 지역, 다른 개발 지역도 좀 하자. LCT도 같이 하자. 이렇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치고 나왔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뭐든지 성의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김병민은? 그런데 과거에도 이번에는. LCT 특검하자고 얘기했다가 유야무야 슬그머니 빠져나갔던 정치인의 모습들 네.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기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정권의 집권 여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국민께 약속했던 2017년 공약직의 첫 번째 구호예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동안 해야 되는데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LCT 얘기 그러면서 뭔가 상대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좀 마시고 정말 해야죠. LCT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위한 수사 동력들을 바탕으로 협조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먼저 좀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김병민 의원이 갑자기 또 정부가 제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정부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폐가망신 시킬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LTC든 그게 뭐 신도시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국민들을 볼 때 화가 나는 행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다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얻었던 이익에 뭐 몇 배씩 다 배상하도록 만들고 벌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권과 관계없고요. 이념과 관계없는 문제예요. 네. 부정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어느 정치인이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종부세 부과를 두고요.
선거 코앞인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대상자 470% 폭증했다 이러면서 세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병민 의원? 네, 일단은 부동산 값만큼은 반드시 자신 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문제는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정말 이게 고가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서 공시지가로 종부세 대상이 9억이 훌쩍 넘어버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시기에서 소득은 없어지고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사시고 뭐 김병민 의원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살면서 집값이 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가 떨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예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집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92.1%예요. 예. 서울 지역도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70.6%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 9억 원 넘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전체 제가 볼 때 한 지금 여기로 이 기준으로 따지면 6억 원 이하, 6억 원, 9억 원 지금 통계가 제가 없으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아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김병민 의원이 예를 들었던 엄청나게 뭐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은 서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집이 갑자기 올랐는데 그걸 돈을 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이번에도 만약 선거를 의식했다면 정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리어 세금 깎아줘야죠. 그래야 정부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가는 것은 소득이 있는 것에는 이익이 있는 것은 세금 물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세금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뭐 일부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게 전체 서민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강북에 있는 광진구에 살고 있고요. 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중심으로도 예전에 이제 수억하던 아파트들이 조금씩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많이 올랐죠?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부동산 값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이 몰표를 줬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주변에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복한 분들이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광진구뿐 아니라 과거에 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속했던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들까지 전부 다락같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리고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뭔가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프레임으로 규정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 가진 사람 집값이 올랐으니까 돈 내야지라고 주장하는 건 한 명 한 명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은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그 여론조사는 하긴 합니까? 지금 마지막 협상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네. 지금 맞서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태인 네.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이 휴대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근데 휴대전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단일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이 집전화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선택의 권한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10% 정도의 휴대전화를 안 쓰는 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유선전화도 집어넣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선전화를 어느 정도 비율을 놓을 넣을까? 것이냐가 마지막 쟁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들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국민들 보시기 야 이러다 단일화 깨지는 것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극적인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유선전화 몇 %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한 20% 정도를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통계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집전화만 쓰고 있는 비중을 중심으로 아마 협상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늘 얘기했지만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스무스하게 아름답게 단일화가 이룰 가능성은 없고 막판까지 오늘 오후까지 되면 내일 여론조사 가능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깨지게 되면 내일 여론조사를 또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마 29일을 아마 마지노선으로 놓고 아마 또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 지지율 변화가 결국은 더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 꼬여진 일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당선되게 만들려면 즉 경선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좀 본인한테 필요하죠.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한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만나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아름답게 손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는 계속 갖고 있고 이제 곧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후 여권 단일화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유담이 아빠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들 유담이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유담이를 그때처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담이 아빠. 어린 유담이보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게 된 아빠는 유담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맞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봄처럼 환한 일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담이 가족은 서로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도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강릉, 포항, 울릉도 지역이고요. 경기도 중부 지역이나 울릉권 일대로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상층에 황사가 남아있고 이 영향이 내일까지는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무려 20도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상 4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로 대전도 서울과 비슷한 4도 정도 내다보고 있고요. 광주 5도, 부산은 9도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광주의 경우 낮 최고는 20도 예상되고 있고 서울과 세종, 전주, 대구 등은 18도, 부산은 16도로 무척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은 비교적 맑은 편입니다.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이 좀 많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은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모레 밤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13.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0785 나 잘못 살았어. 국민의힘에서는 9억이 고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 2억짜리 판잣집에 살아요. 아유, 그런 건 아니죠. 네, 돈이 많다고 잘 살고 돈이 좀 없다고 못 살고 그러면 아니죠. 자, 7705님 부동산 올리고요, 세금도 올리고 현 정부의 실적입니다. 아, 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스터 조님께서는 단일화는 힘들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직 양보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여권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상은 뭐 하셨죠? 밋밋하네요. 그래서 야권의 단일화가 되네 마네 협상이 지지부진 모든 게 다 뉴스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로 기자들의 눈이 향해 있는데 예. 지금 뭐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더 흥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막판에 지금 막판에 조금 굉장히 기싸움이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지금은 상황이 있다, 여상황이 있다, 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지지율로 보면. 그래서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 이제 지지율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지고, 혹은 뭐 심지어는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원인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 역전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 후보,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게 됐고 그 단일 후보 때문에 일단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더 이제 조급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럼 시간을 더 끌어서 이걸 반전시키려는 기회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네. 오세훈 후보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곡동 땅 문제가 이슈화돼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예측하고 좀 더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단일화의 막판 변수로 내곡동 땅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저께 토론회를 보셨으면 아마 명쾌하게 해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얘기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네. 이게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부동산 투기 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투기가 되려면 일단 산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970년 그 옛날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상속받았던 거라 매입 시점에 문제가 없죠. 두 번째는 그럼 시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두 번째인데 네. 어저께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고 내가 시장 시절에 나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 나와서 양심 선언해라. 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럼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득을 얻은 게 있냐? 당시 수용당하는 상태 속에서 받았던 보상 금액이 평균가액보다 아래를 밑돌고 있었고 제가 시장이라서 만약 그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싶으면은 내 땅 빼고 개발할 겁니다. 지금 만약 그 땅 빼고 거기를 개발했으면 거기가 수백억 대의 자산 차익이 났을 거예요. 아예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 그리고 그 땅의 위치를 보면은 네. 이 땅을 만약에 빼고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나의 땅에 대한 내용들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혜를 받네, 이득을 받네, 부동산 투기네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네. 오세훈 후보는 명쾌하게 해명했다. 전혀 최종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 토론회 끝나고 KBS가 보도를 했어요. 보도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법이 바뀝니다. 이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국민 임대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으로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이 잘못된 거 본인이 인정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 안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에요. 그건 본인이 해명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이명박 시장 때. 이명박 시장 때. 어쨌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않은 걸 노무현 정부 때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온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시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법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다음 한 1년 있다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법을 바꿉니다. 보금자리 주택법에 보면 뭐가 바뀌냐면요.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면 첫째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계속 그 서울시에서 내곡동 땅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땅을 환경부 반대하죠. 서초구 반대하죠. 시민사회 반대하죠. 반대하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땅을 반으로 줄이라 그랬어요. 개발하는 땅의 크기를. 그래서 안 하고 있던 거를 보금자리 주택 되면서 땅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허가가 났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됐고 두 번째 환경부가 안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이 훨씬 짧아졌어요. 또 하나 이익을 안 얻었다고 하는데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예요. 그 땅이 원래 그린벨트였어요. 만약 개발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개발 자체가 안 돼요. 그 땅 혹시 가보셨어요? 네, 아니, 가보진 않았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땅에 그게 대해서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서초에서 그 당시 개발이 있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원을 지냈기 때문에 서초 내곡동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아는데 저도 저도 그 동네 땅 잘 알죠. 땅 보러 갔죠. 네. 여기가 그런 그린벨트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당시 네네. 그린벨트로 몇 개 여기에서 있었던 거 만약에 맞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이슈대로 간다면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갖고서 내 땅을 제발 좀 수용해달라고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 땅을 수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그렇기 묶여 때문에 있었던 아니, 땅이고 이 땅에 대해서 예를 아니. 들어서 수용을 당했으면 이득을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린벨트로 묶였던 땅을 개발되면서 풀려서 땅값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자, 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36억 5천만 원 이거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여야 후보들 간의 검증 과정에서 다뤄집니다.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자고요. 1798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남자는 처가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박영선 후보가 여권 단일 후보로 자 올라왔습니다. 자 네. 김병민 의원 뭐 예상하고 준비한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참 걱정과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에 나간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단일화 이슈 때문에 모든 언론에 관심이 가 있는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저도 뉴스를 많이 검색하는데 많은 뉴스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거티브성 공방이나 이런 내용들 아니면 잘 내용들이 안 잡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후보가 정해져서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도가 형성될 때 아마 본인의 시장을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나오면서 얘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울시장으로 가는 관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거티브든 뭐든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안 나온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뭐 이렇게 공격하고 네거티브가 계속되면 도리어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제대로 아름답게 안 되면 그게 도리어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뉴스가 그쪽에 집중돼 있지만 이제 만약에 결정되고 나면 1대1 구조로 갈 때 그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공약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기자회견 하시는 건 그분의 자유니까 할 수 있고 그것이 박영선 후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19일 후보 네. 등록 전까지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100%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려고 하는 후보 간의 의지가 매우 투철하기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부산으로 좀 가볼까요? 네. 부산은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뭐 그 견고하게 여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형준 후보가 정말 우세한 후보긴 후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하.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정책 공방 여러 가지를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쓰는 게 네거티브 마타도거든요. 관련된 의혹들이나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숱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선거 목전에 딱 두고 터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우리가 참 많이 봐왔던 예전에 김대업
병풍 의혹 이런 일들이 기시감처럼 스쳐 지나가고요.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빅데이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 속에서 부산의 가덕도에 대한 발언이 언제부터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걸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때 가덕도에 완전히 올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는 후보에 대한 마타도 네거티브 인신공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선거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최지봉 예, 교수님. 이 마타도나 인신공격은 아니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아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하신 그 교수님의 의혹도 저는 충분히 파헤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환경부 관련해서 그 블랙리스트 국정원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고소도 한 상태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파헤쳐야 된다.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그 당시 홍보기획관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거 다 막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요청해서 뭐 만든 건 맞잖아요. 4대강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교수들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고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타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의혹에 대한 저는 확인이라고 봐요. 후보라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회가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되거나 하면 아닌 말고식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딱 1년짜리 임기를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지금 숱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명운을 걸고 의혹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은 명운을 걸고 맞서는 거죠. 1년짜리 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 당선 유무에 따라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결과가 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거짓이고 가짜로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1년 뒤 선거 결과가 바뀌거든요. 책임지고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임지죠. 그거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네. LCT 문제는 박형준 후보한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원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나 위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약간 부자 이미지. 뭔가 서민과는 조금 괴리가 돼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이 아니라 1년에 뭔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런 그러니까 거.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네.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산 경제 발전한다고 가덕도 얘기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가덕도는 계속 얘기가 된 거고 그건 이제 이미 이미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서 뇌물로 예컨대 뇌물성에 돈을 주고서 또는 뭐 집값의 일부를 보장해 주고서 특혜를 주는 분양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 LTC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누군가의 특혜를 줬다고 하면 그건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런 적이 LCT, LCT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밝혀내고 그런 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만약에 그런 분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의혹이 있다면 같이 조사하는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아무튼 LCT를 산 가격보다 거의 2배가 올랐다는데. 네.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요. 아마 눈에 보시면은 2배 막 엄청나게 오른 부동산 가격들이 있을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 팔라고 해서 옛날에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아픈 감정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약속하고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 그랬는데 아우, 김병민 의원님 막판에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던졌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네. 예, 뭐 김병민 의원이 파는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믿으시고 곧 좋아질 겁니다. 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